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6개 첨단 기업이 한국에 19억 달러 투자를 결정한 투자 신고식에 참석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3명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태국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분 분량의 영상을 통해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출마 선언 직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대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내일 발의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특별법안에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맞서 다음 달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판교역 랜드마크라고 홍보하며 평당 1억 원이 넘는 고가에 분양한 상업시설에 부식 위험이 큰 불량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조만간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다가구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집 창문을 깨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달 전 이사 온 이 남성은 이전에도 소란을 피워 경찰에 몇 차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봄비가 계속되며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한낮 기온도 15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이자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6개 첨단 기업이 한국에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투자 신고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순방 현지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방미 이틀째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이곳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후인데요. 한국으로는 26일 새벽이죠. 오늘은 빽빽한 경제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사 우주센터 방문도 예정돼 있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들어오는 대로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시각으로 오전에는 투자 신고식과 첨단 산업 포럼 등이 열렸는데요. 수소와 반도체, 친환경 분야 미국의 6개 첨단 기업이 우리나라에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첫날 넷플릭스의 깜짝 투자에 이어서 이틀 연속 투자 유치 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사 인사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더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양국 대표 기업들이죠. 미국에서는 퀄컴, IBM, 구글, 테슬라, 모더나의 CEO가 참석했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기업 총수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핵심 원천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협력은 상호 간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이틀째 일정이 많군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도 함께 만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각으로는 25일 저녁이고요. 한국 시각으로는 26일, 그러니까 오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빈 방미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로 두 대통령 부부가 함께 한국 전쟁 기념비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마련한 친교의 시간도 이어지는데요. 깜짝 회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 안보와 보훈 일정에도 힘을 쏟았는데요. 첫 일정으로 먼저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참전용사 등 21만 5천여 명이 안장돼 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국립묘지인데요. 윤 대통령이 정문을 통과할 때 21발의 예포가 발사됐고 애국가와 진혼곡도 연주됐습니다. 한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한 감사 오찬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참전 용사의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했는데요.
평안북도 소재 205 진지를 수차례 사수한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 등 3명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상징인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와 백선엽 장군의 장녀도 초청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시작 전인 아침에는 백악관 인근 블레어 하우스 주변을 깜짝 산책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선물했던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또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점퍼 차림으로 나섰는데 국빈 방민 이틀째 일정을 구상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우크라 전쟁은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얼마나 지원할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그동안 인도적인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주권을 가진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만 80살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공개한 약 3분 분량의 영상에서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러닝메이트로는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다시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전 외신 인터뷰 오역 논란에 대해서 해당 기자가 직접 원문을 공개하며 오역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총리의 말로 착각했다며 몰 역사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꼬투리를 잡아 비난과 선전선동만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한국어 녹취록 원문입니다.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장의 주어는 즉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어가 일본이라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며 영어 번역 과정상 오역이라고 지적하자 해명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설명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우리말로 된 발언을 바탕으로 한 건데 인터뷰한 기자가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박한 셈입니다. 이후 논평을 냈던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발언 취지에 대해 언급할 뿐 국민의힘의 오역 주장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이든 날리면 발언 땐 전 국민을 듣기 테스트 시키더니 이번엔 읽기 테스트 시키겠다는 거냐며 연일 맹공을 가했습니다. 국민을 존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국민을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돈봉투 사태로 다급한 건 알겠지만 몰지각한 공격은 멈춰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안보가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그런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본 내용이 가려질라 발언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는 모양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순방 성과를 두고도 송곡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 처리 원칙을 고수했던 정의당이 방향을 틀면서 급물살을 탄 건데 국민의힘은 노란 봉투법과 연계해 야당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두 법안이 계속 머물러 있자 정의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겁니다. 패스트 처리 합의는 저는 국민의힘이 좌초한 거다.
제가 그동안 드린 협의와 이런 시간 자체를 국힘이 내팽겨친 거다.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진되는 특검 법안은 2개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등 별도의 수사 조직을 꾸리는 게 핵심입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뒤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장 240일, 8개월가량 시간이 걸리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쳐 일단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태세입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정치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쌍특검을 정략적으로 들고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양특검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쌍특검의 법사위 내 처리를 요구한 정의당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있다고 보고 역공을 폈습니다. 정의당에서 지금 쌍특검법을 갖다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내가 의혹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데 민주당이 협조하는 대신 정의당은 쌍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화살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산업 현장의 평화 그리고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틀을 만들고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취지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어서 쌍특검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국빈 방미 이틀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해리스 부통령의 영접을 받아 나사 고사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네, 미국 최초의 우주센터이자 미국 최대 우주 연구 조직으로 우리 대통령이 나사를 찾은 건 역대 3번째입니다. 한미 간 우주 과학 분야 협력뿐 아니라 우주 동맹에 대한 발표도 예상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생중계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님, 팜 멜로이 나사 부청장님, 그리고 우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오기 전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을 다시 보고 왔습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에서 모든 인간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그의 말은 여전히 감동적입니다. 1967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 닐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 표면에 발을 밟은 그 순간은 지금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우주는 제게 꿈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 꿈과 도전의 시작점인 이 나사를 방문하니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나사는 지난 60년간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왔으며 전 세계인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엄청난 기술력과 성과로 우주 탐험과 개발 그리고 인류의 삶에 혁혁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아폴로 계획에 이어 2025년에 다시 달에 인간이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이 기쁩니다. 우주는 인류에게 경제적 번영과 함께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가 당면한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인공위성이 관측한 해양과 대기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고 재난을 예측하는 등 우주를 통해 기후변화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늘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있고 그렇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2032년에 달에 착륙해서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45년에는 화성에 착륙하며 5대 우주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 경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우주 경제를 총괄해 이끌기 위해 미국 나사와 같은 항공 우주청 카사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우주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그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의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의 우주 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양국의 공조를 통해 우주 개발의 혜택이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고 우주 공간 활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는 데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주 협력은 카사와 나사를 통해 우주 동맹으로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카사와 나사 간 공동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착수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인력 교류, 정보, 지식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카사 설립에도 나사의 적극적인 조언과 직접적인 인력 교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는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양국 간 우주 동맹이 우주 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이 양국 간 우주 동맹과 기후 위기 해결에 출발이 된 날로 기억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사 고사드 우주센터에서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의 나사 간 공동성명서가 그간 양국의 우주협력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네, 새로운 한미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된 송 전 대표 사건을 배당받고 송 전 대표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의 고발로 송 전 대표는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 등 돈봉투를 만들어 뿌린 혐의를 받는 공여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수수자와 송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에선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직 의원들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도 특단의 조치 필요성에 대한 고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탈당쇼를 하지 말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 하루 만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 입장에선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금품수수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두 현직 의원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자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윤관석 의원이랑 거기까지. 실제 윤 의원은 의원실 주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의원은 예정된 상임위 회의조차 불참한 채 지역에서 두문불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내 개파를 불문하고 출당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온정주의를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도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의 결단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당 지도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급 A 의원은 아직 두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켜보고 있다며 송 전 대표 귀국을 압박했듯 물밑에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스스로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의 탈당계를 제출한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조작만 아니면 진실이 왜곡될 리 없다며 이번 주 내 당장이라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의 탈당을 두고 국민의힘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탈당 위장쇼라며 이를 방관하는 민주당 행태도 개탄스럽다며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 대표가 저질렀던 돈 봉투 사건, 그게 뭔 대수냐는 식으로 하고 있는 저런 도덕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저는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돈 봉투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계기로 탈당의 계기가 마련되리란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태로 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만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역시 서둘러 당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종합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선 지원후 구상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특별법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27일로 언급하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오래 끌지는 않지 않겠는가. 특히 정치적인 정쟁 논란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들은 물론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보상금을 먼저 국가가 돌려주고 구상권을 추후 청구하는 방식에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거듭 반대했습니다. 입법 전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선 특정 단체나 특정인과 협의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유형이 제각각이라 단일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보전 가능성이 작지만 서울 강서구 피해자는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야 보증금 보전 가능성이 큽니다. 미추홀은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담보 잡힌 상태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강서는 임대인이 피해자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저당이 없는 조건으로 갭투기, 무자본 갭투기를 한 집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선순위 채권자라 경매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집을 낙찰을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현재는 이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에서 2%대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도 다음 주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와 한도 많이 여쭤보셨고요. 몇몇 분들께서는 대출을 경락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대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 시기에 맞춰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신고 10명 중 7명은 주택 마련 비용이 넉넉하지 못한 20, 30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입니다. 장기간 소송에 어렵게 승소해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4년 29살에 결혼한 A씨 부부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집에 근저당 1억 8천만 원이 걸려 있었지만 의심도 잠시뿐. 법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낮춘다는 특약을 넣겠다며 새내기 부부를 안심시켰습니다.
부부가 어렵게 모은 3천만 원에 대출금 6천만 원을 보태 9천만 원을 건넸지만 5달 뒤 날아든 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였습니다. 황당했죠.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온 건데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서 들어간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담한 마음이었죠. 진짜 괴롭기도 하고. 알고 보니 사채를 끌어당겨 오피스텔 수채를 매입했던 법인 임대인은 이미 다른 임차 보증금도 반환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가 넘어간 상황에서도 부부를 속여 전세 계약을 해 돌려줄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2년 뒤 결국 법정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임대인 측 2명은 실형까지 확정받았습니다. 이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두 사람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갔더니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징역을 살겠다 해버리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예 없는 회사였으니까요.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의 이자까지 떠안게 된 부부의 삶은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어난 빚에 개인회생 절차에도 들어갔고 2년 가까이 이어진 송사를 쫓아다니느라 자동차 정비사였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쉽게 이제 제 명의로 된 통장 하나 이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회사는 꿈도 못 꿨고요. 그래서 택배 알바도 해봤고요. 뭐 상하차 그리고 세차, 뭐 광택일, 여러 뭐 일용직, 뭐는 노가다 이런 것도 해보고. 지난해 부부는 5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지만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9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법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오랜 시간 거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간 소송까지 어렵게 이겨도 보증금을 쉽게 되찾기 어려운 구조에 피해자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역 랜드마크를 자처하던 한 상업형 오피스텔 건물에 불량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 건물에서 자재를 떼어내 검사를 맡겼더니 철의 부식을 막는 아연 함량이 기준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판교역의 한 상업형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분양 당시 평당 1억 원이 넘는 높은 단가를 자랑하던 곳인데 알고 보니 이 건물에 쓰인 핵심 자재가 불량품이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자재는 벽과 천장에 마감재를 붙일 때 설치하는 철골 자재인 건축용 강제 받침재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마감재가 쉽게 떨어져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이 자재는 녹슬지 않고 불이 붙어도 잘 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철의 산화를 막는 아연의 역할이 중요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최소 아연 함량을 1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건물 천장의 건축용 강제 받침재 시험 결과지입니다. 아연 함량이 기준치보다 낮은 1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벽체 받침대의 아연 함량은 기준치의 반토막인 66에 불과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아연 함량 부족에 대해 중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쓰면 안 될 정도의 결점이 있는 건축 자재라는 겁니다. 아연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건물 수명이 단축되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철근의 부식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아연 함량을 정해놨는데 그 함량이 미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의 수명이 더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크리티컬하고 위험한 거죠. 이 상가의 시공사는 국내 최대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판교역 랜드마크라는 홍보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배신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초기에 그 판교의 명품 이런 주상복합으로 홍보를 해서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현재 알고 보니까 불량자재, 저급자재를 사용을 하니까 이건 답답함이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공사는 KS 인증 확인과 감리 승인 등 정상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조사의 자재를 받아 쓴 것뿐이라며
문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취소를 원하는 투자자는 140여 명. 이들은 조만간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집 창문을 깨며 위협한 40대가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창문을 깨 위협을 느낀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추격과 대치를 번갈아 벌였고 50여 분간의 추격 끝에 경찰은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현지 시각으로 25일 미국 참전용사 등 22만여 명이 안장돼 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전쟁을 비롯해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에서 전사자들이 안치된 무명용사탑에 묵념하며 애도했으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신고식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첨단 산업 포럼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인들과 대규모로 접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핵심 원천 기술 강국인 미국과 최고 제조 역량을 가진 한국은 경제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미 양국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인공지능, 양자, SMR 등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핵심 원천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협력은 상호 간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구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수소와 반도체, 친환경 분야의 미국 6개 첨단 기업이 우리나라에 총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투자 신고식에서 넷플릭스의 25억 달러 투자 결정에 대규모 투자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더 굳건히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 마음껏 투자를 하고 큰 성공을 거두도록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27일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릴 국빈 만찬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국빈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이번 만찬 메뉴와 만찬장 연출에 대해 언론에 직접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환영하며 양국을 대표하는 상징과 아름다운 순간들 속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찬 메뉴는 고추장을 쓴 양념을 곁들인 게살 케이크와 미국식 소갈비찜, 그리고 된장 캐러멜을 얹은 아이스크림 디저트 등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서울 강서구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보상 후 구상 방안에 대해선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을 협의하라는 것은 정부가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중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둔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지역사회라는 단어의 포함 여부입니다.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놓고 간호협회는 가정방문 간호의 법적 근거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법 제정 없이도 가정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 모형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왕진, 방문형 간호,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과 정부의 유권 해석만으로는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간호계가 간호 인력의 독립된 법 제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현재 1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그 시기를 못 박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의료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입니까? 업무 영역 침탈입니까? 간호법을 사이에 둔 극한 대립이 이번 정부의 대안 제시로 좁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곧바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조사를 받겠다는 송 전 대표 측 요구는 부르면 나오라고 일축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핵심 인물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은 나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귀국길 당장 자신을 부르라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수사엔 순서가 있다고 응수했던 검찰. 돈봉투 조달 경위와 규모, 수수자부터 특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단 송 전 대표가 다시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 조치부터 내렸습니다. 이미 9,400만 원어치 봉투 살포를 입증할 증거는 탄탄하다고 보고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 수사에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한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을 비롯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 몸담았던 피의자들의 출국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전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후보가 선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아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접 금품을 뿌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다만 검찰은 이번 주 선제 출석까지 불사하겠다는 송 전 대표 측 입장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할 대상은 아니라며 필요한 시기가 되면 통보할 테니 그때 협조하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신병 확보에 실패한 핵심 피의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오히려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는 더 커졌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강 회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와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메일을 열어보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면 황당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이 대학교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한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 계약 만기를 열흘 넘게 앞둔 지난 2월 17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휴가 중 누군가 자신의 회사 메일을 열어본 것도 모자라 비밀번호까지 바꾼 겁니다. 비밀번호가 계속 맞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거는 뭐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꿨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동의 없이 A씨의 메일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까지 바꾼 건 같은 부서 상사 박모 씨. 비밀번호를 저 휴가 중인데 임의로 바꾸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야. 나 지금 급해가지고. 아니 아무래도 총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상사 박 씨는 리모델링 업체와의 비용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열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휴가 중이었고 연락이 뭐 안 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납득이 안 가죠. 남의 이메일 그냥 열고 들어갔으니까 해킹이잖아요.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A 씨가 반발하자 해당 부서는 대학 전산원에 부랴부랴 공문을 보냅니다. 조만간 A 씨가 퇴사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초기화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문제 제기 이후 대학 측이 뒤늦게 공문 처리해 사안을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A 씨가 사실상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후에 공문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휴가 쓰고 나서 자리도 다 정리하고 주말에 와서 싹 다 책상도 정리하고 자기 짐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대학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건에 관계된 직원들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메일을 동의 없이 확인한 박 씨와 대학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서울 간선도로를 30km 가까이 질주하다가 시민의 신고와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면 양화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음주 차량은 순간적으로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를 질주를 계속하다가 동부 간선도로 군자교 인근에서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서 숙식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2시간 20분 만에 큰 불은 잡혔지만 비닐 폐기물이 많아 완전 진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 수원시 고색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8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완전히 타고 1개 동이 일부 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오늘 신속 처리한 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합니다. 이 요구서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현장 행보에 나섭니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합니다.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살인의 주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이은혜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났던 큰 불과 관련해 현장 합동 감식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관련 기관들과 함께 불이 난 이 공장에 진입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마약 퇴출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마약 퇴치 운동본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노 엑싯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퇴출과 범죄 예방 관련 문구를 담아 인증사진을 찍은 뒤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해 SNS에 올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집단으로 금식 기도를 하다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목사 말에 현혹된 건데 지금까지 9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무덤을 파자 시신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300만 제곱미터 크기 샤카홀라 숲에서 60개 넘는 흙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3분의 1가량 수색했는데 벌써 90명 넘는 사망자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기쁜 소식 국제교회란 종교 집단의 신도들입니다. 이 교회 목사는 스스로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주민들이 사라진다는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맥켄지 목사를 체포한 뒤 수색에 나섰습니다. 접수된 실종자만 212명입니다. 일부 신도를 구했지만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며 물과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맥켄지는 지난 2017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Paul Mackenzie, he has several previous different criminal records dating back to 2017. 케냐 정부는 이번 사건을 대량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남용했다며 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Terrorists use religion to advance their heinous acts. People like Mr. Mackenzie are using religion to do exactly the same thing. 인구의 85%가 기독교 신자인 케냐는 사이비 종교가 난립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단 종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수요일 아침 중부지방에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출근길 무렵에 강원과 충청, 전북 동부 지역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어제처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9.5도를 보이는 서울의 기온은 한낮에도 15도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 충청 이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는 건조주의보 속에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를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8도, 대구 20도로 어제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요. 토요일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